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양정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중간고사와 달라진 특징 또는 이제 앞으로 2학기 내신은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나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준비한 내용은요, 이번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항상 양정은 절대 15 더하기 3이라는 문제수를 바꿀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15 플러스 3, 배점도 75, 25. 네, 기존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선생님이 중간고사보다는 확실히 어렵게 내려고 한 의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그 의도를 알아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서술형 3번이거든요. 양정이 시험을 조금 무난하게 내고 싶은 경우에는 서술형 1, 2, 3은 웬만하면 아이들이 시도할 만한 문제들로 출제를 하는 반면에 이번에 서술형 3번은 정말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특정 문제를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 보다는 아이들이 문제 가나다 조건을 읽으면서 하나씩 끌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서술형 3번은 전교 1, 2등원을 다투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아마 감히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많이 어려운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에 비해서 점수를 조금 많이 낮추기 위해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올렸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좀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이게 보통 중간 레벨, 이제 1번부터 4번,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정말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텐데, 이제 문제가 이 중간 부분이 9번부터 14번인 친구들인데, 보통 시험이면 11부터 이제 15까지가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도록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9번부터 14번이 배점은 올라가긴 하지만 오히려 13, 14가 9번보다 더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출제를 하신 선생님이 조금 미숙하신 분이 아닌가, 많이 출제를 해보지 않으셔서 아이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금 판단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아이들이 11, 12, 13 그리고 14, 15는 시간이 없어서 14, 15를 이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이번에는 13, 14까지 쭉 넘기면서 푼 친구들이 조금 이득을 봤을 만한 이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학기 때도 13, 14가 오히려 쉬울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한번 쭉 훑으면서 내가 봤던 문제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뒤에가 쉽다면 이제 뒤에 문제를 도전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서술형 3번이 어렵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객관식 15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이제 9번부터 14번까지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번까지가 좀 아주 쉬운 편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9번부터가 조금 어려운 대신에 9번부터 14번이 큰 난이도의 격차 없이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는 이제 올림포스에서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킬러급 문제에서도 유사한 문항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중간고사와 달리 이제 부교재 모양을 그대로 적용한 문제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감적인 난이도, 시험 문제 난이도는 똑같더라도 아이들이 문제를 봤던 문제지 아닌 문제에 해서 체감 난이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짧게나마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특히 4번까지는 당연히 다룰 필요가 없고, 이제 5, 6, 7, 8, 4개를 보시면 중간고사 때는 정말 1번부터 10번까지에는 부교재 유사 문항으로 가득 찼었다면, 이번에는 부교재 문제 반, 워크북, 제 워크북에서 나왔던 문제들 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는 큰 난이도의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워크북 열심히 풀고 부교재 열심히 풀었다면 8번까지는 전혀 막힘이 없이 풀어 나갔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1번부터 8번 중에 뭔가 멈칫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아직 가기에는 조금 미숙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더 반복된 숙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번부터 8번에서는 절대 막힘 없이 부드럽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9번 문제 양이 되게 길죠. 이제 9번부터 이제 문제가 길어지면서 애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벌써 9번인데? 보통 9번, 10번은 한 단락에 나와져 있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9번이 나오고 한 단락을 다 쓴다는 거죠. 그만큼 조금 어렵다는 거죠. 10번이 한 단락을 다 쓸 만큼 이제 9번부터가 조금씩 힘을 주게 되었는데, 결국 제 생각엔 오히려 아이들이 13, 14보다 이제 9번을 조금 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9번은 결국 아이들이 이제 원의 반지름을 키우면서 두 직선과의 교점 개수를 살펴보는 건데, 사실 이 교점 개수를 살펴보는 게 양정의 굉장히 전형적인 후반부 후반부 객관식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얘가 이제 앞부분 9번에 나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었으나, 우리 친구들이 워크북을 통해서 두 직선과의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는 상황, 당연히 문제 출제는 특별한 상황이 되거든요. 교점 개수가 홀수기 1개, 3개이려면 반드시 하나의 직선과는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접하는 상황을 푸는 문제 연습을 좀 했다면 9번 문제까지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나름 부교재에서 비슷한 모양을 따오긴 했으나 사실 부교재를 안 풀었어도 10번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저 m이라는 직선,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고 k의 역할은 직선의 기울기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었다면 이제 기내리 문제는 하나씩 풀어가면서 천천히 시간만 있으면 누구든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대신 니은 보기를 보시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수직이 되는데, 이 수직인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접원의 중심이 빗변의 중점이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많이 느껴본 친구들은 이제 가볍게 풀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디귿도 사실 문제는 길지만 평행사변형, 결국 평행한 기울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개념인지만 잘 알았다면 10번 문제도 큰 무리 없이 맞췄을 거라 보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또 어렵다고 보는 게 사실 11번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13, 14는 맞췄으나 11번 틀린 친구들도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11번은 학교 선생님이 이제 부교재 그림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도 부교재랑 이 문제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부교재는 그냥 저 fx가 삼각형이랑 만나는 교점을 일일이 다 식으로 세워서 계산하는 문제였다면, 이번 11번에서 출제된 거는 그림과 함수는 비슷하게 따왔으나 함수의 변형을 통해서 fx가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실 저 두 직선은 x는 x 플러스 k와 x 빼기 k 이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7,2를 지난다는 성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fx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를 지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도형의 이동이 대칭 관계를 많이 접해봤다면 사실 11번 문제는 기존의 부교재에 들어있던 내용보다 훨씬 계산량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부교재를 안 풀어봤어도 우리 아이들이 대칭 관계를 열심히 알고 있었다면 11번 문제를 맞추는 것도 큰 무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부교재 형태와 유사한 문제긴 한데, 사실 부교재 푸는 스타일과 이 11번의 스타일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부교재를 풀어봤더라도 내가 풀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체감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12번인데요. 이제 12번부터는 배점은 점점 커지는데 오히려 12번은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첫 번째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B 사이의 관계식 찾기. 그죠? 우리 제 1번이잖아. 제 교재복습 1번이라는 거는 정말 무난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그 정도로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A, B를 끼워 넣어서 만든 연립부등식인데 워크북 교재복습 3번. 이것도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해볼 만한 여러 기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9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조금 서투신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도 이제 문제는 길지만 결국에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친숙한 그림입니다. 얘도요, 제 워크북에도 들어있고 여러 시중 문제집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결국에 저 45도라는 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단 거리를 구할 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저 45도라는 각이 90도로 2배로 벌어지기 때문에 최단 거리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 13번은 정말 7, 8번 푸는 급으로 정말 빠르게 풀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도 원래 14번 자리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야 보통 시험 스타일이라면 이번 14번은 또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왜냐면 문제 형태가 정말 전형적이었습니다.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주고 평행 대칭 이동을 한 여러 개의 함수를 여러 개의 도형을 준 다음에 그 도형들이 만드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애들이 처음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림만 그리면 실제로 애들이 4개의 도형만 실제로 그려보면 넓이 구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수업에서 열심히 했던 빠르게 평행 대칭 이동한 도형을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애들이 잘 알고 있었다면
14번 역시 오히려 11번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5번은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서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술형 1번은 이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서술형 1번, 2번까지는 보통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출제하기 때문에 서술형 1번도 이차함수에 그립을 주고 식을 작성해서 부등식, 식 조작을 통한 부등식을 푸는 문제고요. 전혀 어렵지 않게 애들이 풀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서술형 2번입니다. 서술형 2번 역시 종이 접기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종이 접기를 했을 때는 접는 선이 수직 이등분선,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사실만 잘 알고 있었다면은 1번 단순히 계산만 열심히 하면 누구든 맞출 수 있었고, 자 2번은 이제 평면 좌표 내용과 연계한 내용인데 결국 선분 길이 제곱 더하기 제곱, 좌표로 던져서 푸는 것도 쉽지만 우리 아이들이 중선 정리 저랑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이 중선 정리의 편리함을 알고 있었다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작업을 굉장히 수월하게 교재복수 20번에서 했던 것처럼 중선 정리를 활용해서 제곱의 합을 쉽게 구했다면 서술형 2번에서도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객관식 킬러랑 서술형 킬러를 하나씩 볼 건데요. 사실 15번은 이 문제의 구조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통 양정 15번이다 하면은 문제가 한 10줄에 가깝게 문제가 쭉 길게 또는 보기 박스의 가나다 조건 이렇게 달리기 마련인데 굉장히 문제 구조가 기존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11번, 13, 14, 15 이 부류를 한 선생님이 내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15문제를 보시면 문제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비율을 가지는 점을 찍는 도형이기 때문에 결국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였는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결정하는 점 P가 원위를 돌다 보니까 그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개념과 이제 자취라는 개념을 엮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양정 15번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지역적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취를 물어본다는 건. 양정 15번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함수의 변화를 통해서 교점의 개수 변화나 또는 상황이 바뀌는 그 경계를 묻는 스타일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나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시험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훌륭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자, 다음 서술형 3번입니다. 서술형 3번은 이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가나다 조건을 한꺼번에 생각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못 댔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서술형 3번에 1번 문제를 이해를 못 하더라도 서술형 3번에 1, 2번으로 나눠진 문제였는데 1번은 그냥 계산만 하면은 3점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마 조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1번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그래서 기말고사 다음 학기, 다음 내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번 문제일 때 1번은 굉장히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3점, 뭐 2점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점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번 문제에서는 1번은 문제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풀 수 있을 경우가 있으니 꼭 포기하지 말고 1번까지는 푸는 습관을 꼭 길렀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시험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중간고사와 비교했을 때 좀 양정스럽게 회귀하긴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교재를 열심히 죽도록 푸는 사람은 빨리 푼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났어요. 중간고사 때는 부교재 유사문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교재를 많이 푼 친구들이 시간 세이브에 대한 많은 효과를 누렸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런 요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는 부교재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양정 스타일로 어느 정도 회귀했지만 조금 두 번째 특이한 점은 그 어려운 문제들의 스타일 자체가 조금 예년스럽지 않다.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조금 바뀐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서술형이 이제 1, 2번으로 나눠서 출제가 되다 보는데 이제 1번은 어렵지 않게 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 꼭 포기하지 말고 1번은 풀자. 네, 이게 이제 이번 시험이 주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다음 앞으로 방학과 다음 내신 대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양정반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결국에 내신을 잘 보는 친구들의 가장 필수 조건은 남들보다 쉬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시험 문제 분석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쓰면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상위권 1, 2등급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위권, 중위권 학생들보다 쉬운 문제를 2배, 3배에서 거의 그 정도 속도로 빠르게 풉니다. 진짜 초시계를 재보고 땅 하면요.
진짜 1등급 받는 친구들은 1번부터 10번까지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 거의 10분, 15분이면 다 털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정말 잘 보고 싶다면 모의고사는 뭐 시간이 충분할 수 있겠으나 내신을 정말 잘 보고 싶다면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이랑 똑같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대로 풀었던 방식이 아니라 제가 알려주는 남들보다 빠르게 풀 수 있는 이 방식을 숙지하는 게 내신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유형별 실전 개념입니다. 저한테 배운 내용으로 내 옆에 친구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추구하는 목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난도 문제풀이인데요. 이제 방학 때는 수학화에 대한 개념 리마인드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푼다면 결국 이제 내신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겠죠. 결국 양정에서 내가 시간을 확보했어. 그러면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맞추려면 그 힘을 길러야겠죠. 결국 양정은 똑같은 문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힘을 어디서 기를까요? 어려운 문제집? 사실 어려운 문제집은 지엽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가 많고요. 1학년은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모의고사 기출 중에 생각을 요구하는 4점짜리 문제들이나 혹은 다른 학교 기출에서 나왔던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해석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꽤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쌓아 나갔더니 풀렸네 이걸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신 수업할 때 정말 강조하는 건 애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문제를 읽었어. 이런 조건이 나왔네. 그럼 이따 내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을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누구야? 넌 어떻게 생각해?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나와서 뭐 방학 때는 개념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결국에 더 나아가서 실력 심화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내용은 내가 이해했어. 받아 적어. 집에 가서 봐. 당연히 이해가 되죠. 중요한 건 내가 양도인이었다면 내가 양도인처럼 풀 수 있을까?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이게 설계가 될까? 아이들은 머릿속에 이 설계하는 준비 작업, 설계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열심히 한다. 근데 뭔가 점수가 한 7, 80점에서 막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쉬운 거는 잘 푼다고 말하는데 어려운 문제만 보면 막힌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설계하는 그 준비 과정을 안 해서입니다. 열심히 받아 적고 열심히 숙제하고 답지 보고 이해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지 풀이는 왜 이렇게 하지? 왜 난 이렇게 하지 못했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음 내신을 준비할 때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이제 내신에는 실전 테스트 매 시간 볼 거고요. 방학 때는 특강이기 때문에 방학 때는 매 시간 보지 않습니다. 방학 때는 이제 단원별로 이제 복습 테스트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내신 때는 이제 매 시간 실전 테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테스트 점수, 성적 관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스트의 목적은 내가 이 문제를 맞고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다음 시험에도 이런 문제를 또 틀린 애를 제가 짚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조교님의 가장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테스트 채점 하시고 이 틀린 문제들의 유형들을 작성해서 애들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애들별로 지난 시험, 이번 시험, 그 다음 시험에 자꾸 틀리는 유형들을 저한테 정리해서 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바탕으로 애들과 상담할 때 너 여기 좀 약하다. 너 이거 숙제 좀 더 줘야겠다. 내가 추가 프린트물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와라. 결국 시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워크북입니다. 제 교재죠.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드는 교재고요. 뭐 대치, 목동, 기출문제 분석은 물론 모의고사 기출, 예전 모의고사 기출 계속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매년 갱신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워크북과 제 자체 교재에 대한 퀄리티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숙제는 첫 번째가 자체 워크북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중 문제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워크북만 풀다 보면 이제 쉬운 문제를 조금 실수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워크북은 이제 제 관점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중 문제집을 한두 권 정도 끼워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 프린트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클리닉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클리닉. 매 수업 시간이 끌리면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방학인 경우에는 방학에는 이제 아침 수업이 특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 특강에는 무조건 아침 특강이 끝나고 1시에 끝나고 1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오시면 1시 반부터 이제 필수 클리닉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정말 해야 되는 건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은 거를 소화시킬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강 수업을 들으시든 간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꼭 소화시킬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아침 수업, 월수금, 화목토 제가 1, 2학년 다 특강을 진행하는데 무조건 끝나고 나서 점심에 오후 클리닉엔 웬만하면 필수로 참가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이 많이 먹은 만큼 꼭 소화시킬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주말 클리닉입니다. 항상 평상시는 보통 저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녁 수업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10시부터 이제 1일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그때 다 마치지 못한 질문을 주말에 추가로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방학인 경우에는 제가 낮 시간이 항상 클리닉 시간이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남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나 내일 아침 일찍 학원 가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낮에 클리닉 시간에 와서 질문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방학 때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업 안내를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양정반인 경우에는 정규반이 수요일,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학원 특강을 이제 화목토 아침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수학화 실력 심화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학화는 굉장히 이제 취약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집합 명제는 처음 배울 때는 쉬운 줄 알았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고 함수는 함수 단원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내기에 너무 적합하고 경우의 수는 애들이 그냥 못합니다. 애들이 못 써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1학년 때 말고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선행을 하더라도 이 경우의 수와 겹치는 내용에 대한 선행을 했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애들이 접한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화 정규반 진행을 할 때는요, 이제 경우의 수 단원부터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경우의 수 단원 한번 먼저 치고 지속적으로 복습 과제를 내주면서 경우의 수는 일단 많이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게 덜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에 조금 많이 힘을 실어서 수학화 정규반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수학원 특강은 아이들이 수학원을 한 번 정도는 들었어야 합니다. 저한테 처음 듣게 되면은 아마 제 수업을 따라오기 좀 힘들 거고 수학원을 들은 적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실전 개념들을 소개해주는 시간, 그 실전 개념들을 활용해서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원 이 개념 실력 특강을 듣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다음 겨울 방학이 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겨울 방학 때 수학원 기출을 거의 1회독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학년 때와 달리 수학원 모의고사부터는 3학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렵습니다. 애들이 풀어도 또 못 푸는 게 이제 수학 모의고사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원의 개념 실력 제가 원하는 수능 실전 개념 수준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아마 겨울방학에 이제 수원 정규반 수업을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수학원 특강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이죠. 사실 강사가 전문성이 없는 강사는 사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목동권에서 저희 다원교육의 수학 강사분들은 정말 제가 봐도 뛰어납니다. 네, 저희 과 출신들, 선후배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끼리 열심히 수업 탐구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만한 학원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 저는 정말 자부하거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정말 수학 시험 보면 거의 1, 2, 3등이었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수학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전문성 꼭 믿고 다원교육에 보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참여적인 수업입니다.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 양도인처럼 되고 싶다. 나도 양도인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사소통이 왔다 갔다가 되려면 결국 아이들의 참여적인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참여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필요한 게 3번째, 이 패밀리얼 친밀감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하나의 반을 형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분위기, 밝은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줘야만이 제가 가끔씩 개그도 하고 웃음을 주면서 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아이들이 수업 때 자유롭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밀감 형성을 통해서 이 학원을 하나의 반처럼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말도 많이 하고 수업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내가 양도인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수업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다원 데스크에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